북한의 검은 돈 세탁이 멈추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글로벌 경제의 기생충이라고 불릴 수가 있죠. 북한의 해커들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뉴스는 끊이지가 않아요. 예, 작년 한 해 북한의 해커들이 훔친 암호화폐가 무려 3조 원입니다. 와, 이게 엄청나죠. 북한 해커들이 이렇게 활개를 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훔친 돈이 어디선가 현금화되는 이 세탁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야, 아니 암호화폐가 3조 원이면 거의 뭐 대기업 매출 수준인데. 그러게. 아니 이걸 이 돈을 대체 누가 그 많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토록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니까 이제 보통 인물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요, 미국 정보 당국이 북한 자금 세탁의 심장으로 한 남자를 지목했습니다. FBI가 내건 이 사람의 현상금이 무려 100억입니다. 100억. 지금 이제 방송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분 하나 잡으면 인생이 힘든 상황인데.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자,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이제 조롱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자금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어둠의 은행가. 이 충격적인 실체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체크할 거. 자, 최근 FBI가 집중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심현섭. 자, 현상금이 무려 100억 원입니다. 이야, 700만 불이야 되겠죠? 100억 원. 700만. 잡긴 잡아야 돼. 북한 자금 세탁 총책 심현섭. 이 인물 이만갑에서 아마 제대로 한번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핵무기가 저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릴 수도 있어요. 자, 참 궁금했죠. 도대체 뭐 해킹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해킹한 돈이 여기 있는데 이게 어떻게 북한까지 흘러가서 이게 어떻게 자금이 되고 무기를 만들고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오늘 그 실체를 파헤쳐 봅니다. 퀴즈.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북한 해커들 중에는. 그리고 장무라비 역할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는 말 그대로 해커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가상 자산을 털어오는 사람들을 엔지니어라고 불러요. 이걸 추적 불가능한 현금으로 세탁해서 김정은 손에 딱 쥐어주는 사람이 장무라비예요. 자, 그럼 레벨이 엔지니어가 높을까요? 장무라비가 높을까요? 장무라비. 나는 기술자. 장무라비가 높아요. 그만큼 해킹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해내는 존재가 장무라비고 조금 전에 봤던 심현섭이라는 인물이고 그래서 미국에선 어둠의 은행가라고 불러요. 영화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떤 은행을 턴 강도들이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이제 100만 불을 털어서 장무라비한테 가져가면 그렇지. 15만 불 줄게. 야, 100만 불인데? 아니면 딴 데 가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무라비가 그걸 현금화 시켜주지 않으면 야. 유통할 수 있게 안 해주면 결국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아주 적절한 예고. 결국 김정은의 입장에서 자기한테 돈 갖다 주는 사람은 누구다? 장무라비. 장무라비라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아마 이만갑을 보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은 지난해 연말에 심현섭이란 존재에 대해서 워낙 크게 보도가 나서 그때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 법무부의 기소장을 토대로 집중 보도를 했거든요. FBI가 보기에 이 심현섭이라는 인물은 해외에서 김정은을 위한 이렇게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현상금을요. 그러니까 700만 달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100억을 걸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2023년부터 이 심연섭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23년에 미 법무부가 이미 500만 달러, 72억의 현상금을 이미 걸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도 안 잡히니까 2년 뒤에 이걸 100억 원으로 현상금을 올린 상황이죠. 네, 일단 198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뭐랄까 기분 묘할 것 같아요. 한 명은 해킹한 돈을 세탁을 해주고 똑같은 동년배 거의 친구는 그걸 가지고 또 호화 생활을 하고. 자, 일단 84년 평양 출신이고 영어와 중국어가 거의 원어민급으로 능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명을 쓰면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명을 써왔어요. 일단 심알리, 또 심하짐 등의 가명을 써왔고, 일단 소속 자체는 북한의 무역은행 소속인데, 일단 북한에는 이제 은행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원화, 이제 북한 원화죠. 원화를 다루는 조선중앙은행 있고, 네. 무역 외화를 다루는 조선중앙무역은행이 있는데 심연섭이 이제 조선중앙무역은행 소속인데 지금 그러니까 유엔과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이제 북한 당국에 들어가는 돈줄이 막혔잖아요. 이거를 뻥 뚫어주는 인물이 심현섭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저는 이제 어둠의 은행가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아니 이 돈 세탁이 어떻게 보면 떳떳한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멋있게 불러주는 거 아니에요, 너무? 어둠의 섀도우 은행. 뱅커라 그러면 더 멋있죠. 영어로 해? 쉽게 말하면 이제 정식 은행은 아닌데 말하자면 암호화폐 같은 거 탈취한 거를 현금화도 해주고 그다음에 세탁을 해서 평양에 있는 김정은이 쓸 수 있게 지갑에 넣어주는 역할까지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죠. 거기다가 이게 그냥 뭐 어디 중국의 어디 골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해커들처럼. 그렇죠. 중동에도 가야 되고 동남아도 가야 되고 또 유럽에도 가고 중국 내에서도 물론 활동하고 종횡무진 전 세계를 누벼야 되니까 뭐 언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국제적인 감각으로 완전히 훈련된 이런 인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뭐 체이널리시스나 이런 국제 보안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지금 심연섭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데 중국이나 홍콩 또 뭐 아랍에미레이트 이런데 좀 금융에 대한 규제나 제재 이런 게 좀 느슨하거나 아니면 북한에 대한 제재나 감시가 좀 느슨한 것 이렇게 해서 좀 심연섭이 북한의 어떤 암호화폐 해킹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얻은 돈을 정체를 이렇게 가릴 수 있는 이런 곳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북한에서 금융인 다음으로 외화와 좀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만 이제 외교관이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이 들어요. 외교관. 아무래도 이제 국제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협약도 맺고 또 활동들도 하시니까 러시아에서 경제 외교관으로 이제 활동을 하신 김 부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조선무역은행 이거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물론입니다. 제가 이제 좀 대부분 내각 산하 송기관 회사들은 다 조선무역은행을 구자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한 번 이용했는데 쿠바에서 설탕을 들어올 때 한 무역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외화 대출을 180만 달러를. 이자율은 18%. 근데 그 한 달 이자율이 18%인데 그게 이자처럼 쿠바하고 북한하고 우의정 무역조가 있습니다. 물물 교환 즉 쿠바는 북한에 설탕을 주고 북한은 쿠바에 철강제를 줍니다. 그 상태에서 설탕을 실어하자면 배를 영선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영선하자면 배 운임을 지불해야 합니다. 남미에서 북한까지 오자면 돈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처럼 북한 무역은행에 돈을 180만 달러를 꾸가지고 영선회사, 선박회사에 지불해가지고 그때 3만 톤인가 1만 톤인가 들어왔는데 결국 그 값으로 3천 톤을 받았어요. 중간에 또 이 그러니까 무역은행 대부분 저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거 뭐 물건이 올 수가 없어요. 누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중간에 이자랑 이런 거 갚는 거는 우리 회사가 갚아요? 됩니다. 예, 우리 명호 회사가 이야. 이제 매달 18%를 내야 됩니다. 매달이요? 그러니까 한 달에 그러니까 이런 거 한 21억 아주 빌려가지고 광고다. 한 달에 2천만 원 이자를 내는 거예요. 예, 아니 뭐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딱 갔네. 와. 같은 외교관인데 경제 외교관은 목소리에 두티가 있는. 기름져. 우리 이현우 대사님은 정말 열심히 바둥바둥 회사 안에서 파티 한번 해보겠다고 이거지. 어떻게든 진짜 혁명을 했는데. 아 내가 얼굴이 막 붉어지는 거야. 아니 어떻습니까 이현우 대사님? 예. 이 무역은행
좀 유명한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역 운행하게 되면 북한에서는 꿈의 직장이라고 다 말하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평양외국어 대학, 김일성 종합대학 외문학부, 그 다음에 재정금융학을 전공한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이 다 이 운행 계통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외국어를 전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운행 실무를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운행 대사업과에 들어가서 먼저 5년 내지 1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운행 실무를 배웁니다. 반대로 또 재정금융학을 전공한 그런 사람들은 외국어를 모르잖아요. 운행 실무는 잘 알지만 어학 실력이 좀 낮기 때문에 자체로 또 열심히 외국어를 공부합니다. 이 원인이 뭐냐면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야만 해외에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야 자기 돈벌이도 하고 국가 돈벌이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어에 좀 진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화이트 해커 우리 김한수 씨 오늘도 나와주셨는데 현상금이 100억을 걸 만큼 심연섭은 대단한 인물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단순한 이 돈 세탁 범죄자라면 현상금이 100억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세탁한 돈이 무기 개발이나 혹은 핵 개발 자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있고요. 게다가 이 세탁한 돈의 출처가 북한 해커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심연섭이라는 사람이 해커는 아니지만 북한 해커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냐면 그들이 10억을 훔치든 100억을 훔치든 그걸 사용하지 못하면 어쨌든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마침표를 찍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이 세탁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북한 해킹의 특징 중 하나가 해킹이 시작되고 나서 끝에 탈취한 그 자금을 다이렉트로 세탁까지 바로 실행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해킹 작전 안에 이미 자금 세탁하는 계획까지 플랜까지 다 들어있다는 거죠. 맞아, 원스톱 서비스로 그냥 다 한다고요? 그렇다는 말은 이 북한에서 해킹 작전을 세울 때 이 심연섭이라는 사람이 분명 같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네. 그냥 단순히 자금을 세탁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북한 해킹 작전을 설계한 설계자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와 이게 세탁도 하고 건조도 해주는데 드라이에서 옷걸이까지 걸어서 입혀주는 거 하는 거야. 혹시 못 들으세요? 심연섭 돈 가져올 수 없어요? 아, 그 심연섭에 그 제가 그렇게 접근할 수 있었다면 아마 100억이 걸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미 잡혔지 않았을까. 거기 네. 미국에서도 그렇게 정보가 네, 제가 쉽게 연락을 할 수 있었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심연섭이 그렇게 대단한 설계자라는 얘긴데 그럼 이 사람만 잡히면은 북한 암호화폐는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도적질을? 심연섭 같은 사람이 한 명일까요? 또 있어. 설계자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라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인데 여기에서 전망하기로는 심연섭 같은 사람들이 최소 50명은 더 있다고. 오. 미국 내에 이제 법무부가 아무나 자기 미국 법정에 기소하는 게 아니거든요. 감이 되는 사람만 미국 법정에 기소를 해요. 너도 나도 다 법정에 기소 안 합니다. 근데 심연섭만 왜 유독 현상금도 걸고 미국의 법정에 기소했을까?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분야에서 심연섭이 그 50명 중에서 단연 넘버원이다. 이야. 베테랑이다. 그러니까 심연섭 없이는 김정은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의 현금을 세탁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이 아직은 없다. 미국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FBI 가. 50명도 다 교육했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심연섭의 후계자들인 거죠. 그리고 2016년에 심연섭에 대해서 국제기구가 이렇게 분석한 바 있어요. 당시에 벌써 차명 계정을 생성한 것과 자금 세탁 능력에 있어서 유엔 제재 명단에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6년이에요. 그런데 2025년도까지 심연섭이 활동을 하고 국제사회와 미국이 못 잡았다는 거니까 실력도 실력인데 자기의 흔적을 지우는. 김 선생님이 잘 아시겠지만 해커나 이런 사람들이 흔적 지우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중요하죠. 백도도 남기지 않고 자기 네.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는 데 있어서 심연섭이 신출귀몰하다. 제가 미국 법무부에 연락을 했어요. 오늘 녹화를 위해서. 그래서 심연섭에 대해서 기소한 기소장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심연섭에 대한 기소장을 받아왔는데 미 법무부가 적용한 게 뱅크 프라우드입니다. 짧게 말하면. 그러니까 은행 사기죄예요. 미국의 금융기관을 기망하고 사기친 범죄 혐의를 제1의 범죄 혐의로 설정하였습니다. 미국이 열받은 이유는 지금까지 이런 어둠의 은행가는 없었다요. 감히 미국의 기존의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우리 모르게
북한 돈을 티도 안 내고 쓱 넣었다 쓱 세탁해서 가져가 미국의 은행기관을 활용해서 라는 게 제1의 범죄 혐의고 자금 세탁은 제3의 범죄 혐의로 기소가 돼 있어요. 아니 근데 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 그 자금을 세탁을 하는 겁니까? 예전에 제가 헐리우드 옛날 영화 보면요, 진짜 은행 강도들이 이렇게 돈을 털어와요. 그러면 그게 다 빠진 신권이잖아요. 진짜로 세탁을 했어요. 그걸 진짜 세탁기에다 넣고 돌리더라고. 낡은 돈처럼? 진짜로. 진짜. 농담이야 진짜. 그래서 빨래 까먹고 돈 세탁을 돌려요. 빨래하는 세탁기요? 그래서 이게 뭐야? 지금 세탁하는 중이라고. 저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그 정말 어원이 출발했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세탁을 했고 코인 런드리 세탁소 있잖아요. 주로 마피아들이 운영을 했어요. 진짜 거기서 돈 세탁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편이 돈 세탁이라니까요. 이번 시간 내내 계속 이 심연섭이 어떻게 돈 세탁을 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릴 건데 이 가상화폐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가상에 있는 화폐처럼 생긴 뭔가예요. 그렇지. 중요한 건 이거를 현찰화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 김현섭이 어떻게 이제 세탁을 하냐. 먼저 뭐 북한 해커들과 북한 IT 노동자들이 가상화폐로 이제 월급이라든지 뭐 해킹을 했겠죠. 네. 이거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가상화폐예요. 이거를 흔적을 지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개의 디지털 지갑에 쪼개 넣는 이른바 지갑 쪼개기 수법을 통해 가지고 일단 흔적을 지워요. 소유주가 누구였는지, 어디에서 어디로 거래가 됐는지 거래 기록이 싹 사라져요. 자, 일단 이제 가상화폐 세탁이 됐어요. 이제 전 소유주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거를 이제 현찰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주로 두바이죠. 두바이와 중국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중간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코미션 얼마 줄 테니까 이거 현찰화 달러로 좀 바꿔달라. 그래서 이제 실물 현찰을 받아. 자,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이렇게 달러로 세탁을 한 거를 이제 유령 회사라고 하는데 현지에서는 또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서류만 완벽하면은 현지에서는 합법적인 회사거든요. 일로 송금을 해요. 문제가 뭐냐면 이 계좌로 일단 들어간 돈이 중국에 있는 은행 들어가면 게임 끝이에요. 왜? 제3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왕서방한테 보냈다. 왕서방이 자기 계좌에 있는 돈 뽑아가지고 현찰이잖아요. 이걸 인편으로 북한으로 보내면 돼요. 사람한테 그냥. 그러니까 지금 FBI가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뭐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 등등등 북한 노동자들 많이 파견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북한 노동자들이 받는 수입 또 해커들이 해킹을 한 그 가상화폐를 싹 다 세탁을 해서 현찰을 김정은 손에 딱 쥐어주는 최종 보스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 심연섭이. 아니 근데 또 다른 뭐 브로커든 뭐 조력자든 중국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예. 왜 하필 아랍에미리트인지 예. 심연섭은 두바이를 좋아하는 건가요? 그게 왜 두바이야? 기내식이 맛있어서 그런가? 무슨 문제하기 좋은 뭐야? 건 아니에요? 문제하기. 뭐야? 아살라말라이쿰. 아살라말라이쿰. 알라이쿰 살람. 이만감 동무들,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뚫고 온 짭정은입니다. 아니 요즘 그 남조선에서 그 두바이에서 온 그 쫀득한 간식이 뭐 대유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맛있어요. 다 품절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거 품절돼서 야 이거 못 구하는 건데? 거기 바로 그 두바이에서 그 어렵게 공수한 바로 두쫑구이요면.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심연섭 동무가 아주 그냥 열심히 돈 세탁을. 아유. 역시 능력남이네. 제가 직접 사온 고급 간식입니다. 아니 그럼 짭정은 씨 그럼 진짜 이 두바이 쫀득 쿠키 때문에 심연섭을 보낸 거예요 두바이로? 아, 요거 우리 공화국의 그 1급 비밀인데. 아, 그래도 우리 코요태 동무랑은 그동안 정이 쓰게 내가 특별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데? 사실 그 심연섭 동무가 우리 공화국에 어떻게 하면 티 안 나게 총알을 대느냐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래 묘책을 하나 줬습니다. 심연섭 동무, 중국은 너무 보는 사람이 많지 않가서 저기 사막을 보라고. 반은 모래고 반은 고난이 갔어. 거기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누가 하나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그 묘책 덕분에 심연섭 동무가 미제 승냥이들의 그 날카로운 발톱을 모래에서 빠져나가듯이 스르륵 다 빠져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묘책을 쓴 이 짭정은의 그 두뇌 플레이 바로 모래 세탁이옵니다. 어떻게 두쪽 드시고 싶은 분들 있으면 안 드셔보세요. 안 드셔보신 분들 드셔보세요. 엄청 맛있어요.
시식을 좀 해보시죠. 아, 요거를 그냥 드릴 수는 없고 오늘 제 마음에 쏙 든 친구들한테만 제가 하나씩 드리더라고요. 제가 중동에서 근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없대요. 피스타치오 아니 두바이 초콜릿 아니에요? 어, 근데 진짜? 정작 두바이 쫀득쿠키는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원조는 이 두바이에서 나오는 이 피스타치오랑 뭐 해가지고 두바이 초콜릿에서 아마 영감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만든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먹기 싫다는 겁니까? 안에 들어간 게 달라요. 류현우 대사님께 안에 먼저. 속이 나오는 드셔보시죠. 하나. 류현우 대사님이 대표로 한번. 아니 그림이 딱 나오는데요. 중동 외교관이 막 이쪽도. 우리 북측에서 오신 류현우 대사님. 아삭아삭 소리가. 어떻습니까? 아, 진짜 맛있게 드신다. 아삭아삭 소리가 나. 안성재 셰프 뭔데요? 같아요. 왜? 안성재. 야 여기 쫀득쫀득한 거. 맛있죠? 아니 나는 뭐 모래 씹는 게 아니고 딱 찰떡을 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마샤알라. 마샬라. 맛있달라. 아니 약간 CF 모델 노리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드시고 맛있는 외교관이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이 중동 지역이 갑자기 이 심연섭이라는 인물의 중심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뭐 짭정원 씨도 그 흡족해 할 만큼 이 중동이나 제3국이 북한 어둠의 이 은행가들이 활동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인가요? 아, 많은 분들이 두바이가 기름이 펑펑 나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의 기름이 없어요. 진짜요? 옆에 있는 아부다비는 산유국이지만 두바이는 거의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요. 나오는데. 그렇지만 부자 동네죠. 경찰도 슈퍼카 타고 다니고. 뭐 때문에 돈 버죠? 중개무역이요. 두바이는 중개무역으로 성공한 진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중개무역, 홍콩도 마찬가지고 두바이도 그렇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두바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최대한 기업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냥 봐줘요. 웬만하면 불법 아닌 거는 눈 감아주고.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세금도 거의 안 내요. 마음껏 무역하시라 이거거든요. 이 두바이는 5%의 부가가치세 이외에는 돈 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오픈해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업들이 다 들어오라. 그리고 당신들한테 세금 절대 안 받는다. 5% 부가가치세 이외에는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경제부에 있는 사람 보고. 당신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가능하냐 했더니 일단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부동산업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집을 쓰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부동산을 또 세우고 뭐 임대료, 뭐 월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 업계가 쭉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또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트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많게 되면 자기네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의 도시도 아주 잘 꾸려져 있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1등하는 그 분수 있지 않습니까? 춤추는 분수. 이것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분수거든요. 부르주 알 아랍이라는 7성 호텔, 그러니까 자기네가 7성 호텔로 불렀거든요. 이 7성 호텔이라는 부르주 알 아랍이 두바이에 있습니다. 이게 스위트룸 같은 건 하룻밤에 54,000달러거든요. 거기에 제가 한번 갔댔는데 그때 참 외교관으로 계셨어요. 예. 근데 어떻게 가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출장 삼아 거기에 갔었거든요. 그렇게 출장 가면 출장비는 북한에서 나와요? 예, 그거는 뭐 출장비가 나오는데 무슨 5성 호텔 값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루에 100달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통 5성 호텔 하게 되면 100불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래도 좀 이런 그 심연섭이와 같은 그런 친구들이 조금씩 저희한테 보태줘서 5성 호텔에 들라. 좀 공화국의 위신이라는 게 있지 않냐. 체면을 왔어요. 차리자면 그런 식으로 이 친구들이 좀 도와줍니다. 아, 두바이가 그렇게 돌아가는 데구나. 나는 왜 나한테 없이 북한이 두바이랑 상관이 있나 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 자금 세탁을 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근데 중동뿐 아니라 심연섭은 대범하게도 네. 미국의 이름만 들으면 아는 굵직굵직한 은행들을 농락했습니다. 자, 기소장을 보면 심연섭이 최소 310건의 거래를 미국 은행을 통해서 대담하게 진행을 했어요. 우와. 미국 은행을 거쳐서 하늘만하네. 송금하고 돈 바꾸고 입금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행들이 미국의 시티은행, JP모건, 웰스파고 등 세상에. 주요 은행들이 세상에. 북한 사람인지도 몰랐고 자금 세탁 용 송금인지도 몰랐어요.
국제적인 무역망의 어떤 허술한 허점들 또 은행들의 어떤 그런 좀 이상한 측면들 이런 허점을 잘 파고든 심연섭이 결국은 자기가 탈취한 돈을 어떻게 세탁하고 뭐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통치 자금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자기는 이제 최고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금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평양에 보내는 건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 있죠. 외교행랑 이용하는 거. 외교행랑에다 그냥 벌크캐시 달러 뭐 넣어가지고 보내면 김정은이가 제일 좋아할 텐데 근데 이미 북한이 외교행랑을 이용해가지고 뭐 아프리카에서 뭐 솥불도 밀수하고 상하도 밀수하고 또 마약이라든가 심지어 위조 담배까지도 다 그걸 거래해서 이제는 북한 외교행랑이라는 게 사실은 국제적인 감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심연섭비가 여기서 이제 또 아이디어를 하나 내죠. 뭐냐면 한 2천만 불 정도를 예를 들어서 벌었다. 우리 돈으로 한 300억 정도 될 텐데요. 이거를 보내질 않고 중국이나 아니면 제3국에 예치를 해놓는 거예요. 예치를 해놓고 평양에서 야 뭐 200만 불어치 뭐 사보내라 이러면 물건을 보내고 대금을 그쪽에서 지불하게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현금의 이동이 없이 북한이 구매할 거는 다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심연섭이 단순히 자금만 세탁했던 사람이 아니라 김정은이 원하는 이 물건을 곳곳에서 사서 조달하는 역할을 설계하는 역할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용종 센터장님이 말한 뭐 다양한 방식으로 물건을 여러 나라를 경유하는 거죠. 예를 들어 벤츠 들여오신 분 여기 계시잖아요. 맞아요. 벤츠가 독일에서 출발해서 뭐 여기 유럽 나라 거쳤다가 홍콩, 일본,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거쳐서 뭐 나진에 거쳐서 평양으로 들어갔다. 근데 1년 넘게 돌아갔다. 수수료도 엄청 많이 붙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심연섭도 그런 거래에 관여를 한 거고 미국의 FBI 보고서를 제가 또 갖고 왔는데 심연섭이 김정은이 원하는 헬리콥터를 구매해서 북한으로 들여보냈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헬리콥터. 미국 FBI 보고서에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국내 언론은 잘 소개가 안 됐던 건데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헬리콥터를 구매해서 북한으로 헬리콥터를 보냈어요. 근데 그 돈, 이 헬기를 하바롭스크에서 누가 결제했느냐? 놀랍게도 짐바브웨의 로펌이 와.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헬기를 구매해요. 근데 짐바브웨 로펌을 누가 내세웠냐? 심연섭이 내세운 거예요. 짐바브웨는 왜 또 거기서 나와? 이 국제사회나 아니면 이제 대북 생션을 주도하는 유엔 입장에서 봤을 때 짐바브웨 로펌이 이상하긴 한데 러시아에서 헬기 산다는 게 제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짐바브웨 로펌 뒤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김정은이 원하는 물건을 기가 막히게 사는 대금까지 심연섭이 돼왔던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심연섭이가 국제적으로 가동했던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헬기도 보니까 4억 3천만 원 정도를 현찰로 그냥 구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사회에서 보면 이 약간 블랙마켓에서 보면은 이게 뭐 황제 고객 아니겠어요? 황제 고객. 뭐 다른 사람 같으면 한 20년 분할 상환 뭐 이렇게 할부로 그냥 현찰로 내는 거. 이번에 일반적인 시장도 그렇잖아요. 누가 고가의 스포츠카를 사러 왔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현금 드릴게요 하면 누가 하네요? 그 물건 파는 사람이 저 죄송한데 현금이 왜 이렇게 많으시죠? 현금 어디서 나시는? 안 물어본단 말이죠.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심연섭이 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북한으로 돈을 옮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심연섭이라는 인물이요. 막혀있던 북한이라는 인체의 혈관에 계속 피가 흐르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이라는 말하자면 한 국가이자 뭐 인체라고 본다라면 계속 살아있게 생명이 유지되게 이제 만들어준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화제 인물, 문제 인물입니다. 이 문제적인 남자가 현상금이 100억이 걸렸고요. 그것도 FBI 또 미국의 정보당국에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 사람을 만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나는 거 알았으면 벌써 잡아갔지. 그렇죠. 그러나 이만갑이 또 아무나 모시지 않지 않습니까? 예, 심연섭을 수차례 만나신 분을 직접 모셨습니다. 직접 만나신 분? 이분 만나기 어려운 분입니다. 예. 중동 지역에서 외교관으로 활약하신 유현우 대사님 모셨습니다. 진짜요? 다시 등장하시는 겁니다. 다시 등장? 여태 계셨는데 잡았어야죠. 체급이 바뀌어서 다시. 못 볼 수 있었는데 대사님. 제가 3년에 걸쳐서 심연섭이를 한 10여 차례 만났습니다. 잡을
얘기가 많았네. 지인. 네, 그때 그 대북 제재가 아주 강화되면서 2017년부터 UAE를 비롯해서 골프 지역에 있는 북한 인력들이 다 소환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인력들이 소환되면서 이 사람들이 뭐 돈을 못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미수금 받는 문제가 제기됐고 또 이거는 북한 주민들의 그 권익 보장과 관련해서 대사관이 나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랍에미레이트 외무성하고 좀 연결을 가지면서 자주 출장을 갔습니다. 아, 근로자들도 예. 근로자들 돈을 받아야 되니까 이 미수금 문제, 그것도 송금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 UAE 그 외무성을 통해서 또 좀 방조를 받거든요. 그래서 출장 삼아 계속 아랍에미레이트에 갔었는데 그때마다 두바이 공항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때 두바이에 있던 심연섭이 랜더 크루저를 타고 이제 우리를 맞이하러 공항에 계속 나왔었거든요. 이 친구가 아무래도 오학도 좀 되고 그리고 또 운행 업무도 좀 밟고 거기다가 또 현지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현지 실종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 사업에 같이 인입을 시켜가지고 좀 방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심연섭이한테서. 와, 도움을 좀 받으셨는데. 83년생. 지금 한 44살쯤 됐네요. 젊어요. 제가 알기로는 82년생으로 알고 있었는데 83년생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사진 3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처음에 사진은 진짜 심연섭이처럼 생기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은 좀 그때 당시에 제가 봤던 심연섭이 사진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뚱뚱한. 너무 의미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이거는 FBI에서 알아야 될 얘기네요. 왜냐면 직접 만난 분이 얼굴 분인데 똑같다고. 이거 얼핏 보면 가운데하고 셋이 다른 사람 같아요. 예, 어느 게 가장 가운데가 제일 가장 가운데가. 비슷합니다. 두바이에서 예, 좀. 영어 실력은 영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두바이는 아랍어를 쓰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민들이 들어와서 사는 인구의 80%가 다 이민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어가 공용어처럼 쓰이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용어를 잘 하게 되면 거기서 계속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연섭이가 용어를 잘하니까 아무래도 원어민처럼 용어를 잘하다 보니 두바이에서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겠다. 아니 그러면 당시 이 대사님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구세주였을 것 같은데 심연섭 첫인상은 좀 어땠어요? 제가 처음에 만난 때가 2017년 11월이었습니다. 그때 두바이 공항에 제가 도착하니까 거기에 나왔더라고요, 심연섭이가. 그때 보니까 심연섭이가 좀 뭐라고 할까, 좀 뚱뚱한, 그러니까 얼굴이 좀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키가 한 180 정도 되거든요. 꽤 크네. 장신입니다. 북한 사람 치고는 굉장히 큰 키거든요. 거기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쭉 들어보게 되면 좀 과묵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안 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입이 좀 무겁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아마 간부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이 무겁고. 아니 그럼 옆에서 이제 심연섭이 이제 일하는 모습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예. 자금 세탁하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바이에 이제 갔을 때 거기에 경찰총국에서 파견된 19명의 IT 근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IT 근로자들을 맡아보고 있는 책임자가 저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뭐 자기들이 번 수익금의 대부분을 다 심연섭을 통해서 조국에 들여보낸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근데 그 양반이 25%나 받아먹는다고 좀 투덜투덜 되더라고요. 좀 불평을 부렸습니다. 25%. 이야, 그 사람 굉장히 예, 그러니까 25%라는 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100만 달러를 내가 움직였다고 그렇죠. 합시다. 하게 되면 거기서 나한테 차려지는 몫이 떨어지는 몫이 25%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25%를 자기 혼자 다 먹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고. 왜냐하면 이걸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뭐 많은 가상화폐 계좌를 또 만들어야 되고 그것도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현금화하기 위한 무슨 일정한 정도의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바지도 필요하고. 예, 이걸 혼자 못 하거든요. 반드시 저력자가 필요한데 이 저력자들과 이제 5%씩 나누어 가졌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심연섭이가 뭐 5명 정도의 뭐 아랍에미레이트, 뭐 중국, 노르웨이 이런 등지에 퍼져 있는 사람들과 연결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현금화해 주는 경우에는 너한테 5%를 주겠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한 25%를 뗐다고 해도 그걸 자기 혼자 다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이익으로서 25%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제대로 다 뿌리는 돌리려면 겁니다. 그 저력자들과 함께 나눠 먹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한테 5%를 이제 이 사람이 5%를 가진다고 합시다.
근데 심연섭이로서는 이제 뭐 국가 납부액이 있습니다. 국가 납부 계획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외화벌이 납부 계획. 그리고 또 충성의 외화벌이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바쳐야 될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치고 나게 되면 실제 심연섭인데 차려지는 돈이 뭐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갔을 때 이제 뭐 같이 식사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10여 차례 정도 만났으니까 그때 같이 식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 친구가 무슨 부티가 나서 뭐 이것저것 탕진하면서 돈 쓰는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구나. 예, 이 사람도 그저 계획을 하고 근근히 자기 앞처리를 하는 그 정도로 지금 돈은 버는 것 같더라고요. 명태 한 마리 잡으면 그냥 눈알이나 하나 빼먹고. 예. 여기가 다 먹어요, 여기가. 누나. 75%. 예,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는 다 필레로 다 만들고 이거는 국가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아유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보이부에서 벌써 끌고 갔죠. 예. 그렇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게 되면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심연섭 씨 자체가 이렇게 무슨 티를 내면서 막 이렇게 뿌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과묵한 스타일이니까. 가만히 보면 장소와 뭐 일하는 스타일은 다르지 김철성 부대표야말로 세탁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러시아에서는 지금 마피아 사람들을 많이 동원합니다. 야, 마피아 여기 이자처럼 문제 와서 그 사람들은 이자처럼 가까이서.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 구자가 위험할 것 같으면 이 기지를 폐쇄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가지 구자들을 이자처럼 운행들도 여러 개 있으니까 그 매 운행마다 이자처럼 구자를 엽니다. 제가 이자처럼 해봤어요. 제가 직접 했는데 성공을 하자니까 저도 구자를 3개 가지고 있었어요. 예. 달러 구자, 유로 구자, 루블 구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대사관에다 이자처럼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가서 현찰을 주긴 힘들고 난 외교관이다 하니까 북한에서 인삼차를 들여갔다 해서 그러면 딱 있어서 인삼차 구입용 그래서 성공했어요. 아니 그럼 부대표님한테 이렇게 좀 접근하는 사람들도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예, 이제 저런 그 돈 세탁을 하자고 북한 해커들을 좀 소개해달라. 누구입니까 그게? 이게 외국인들이에요. 홍콩에 있는 이자처럼 외국 이자처럼 그런 기업들이에요. 사기 이자처럼 페이퍼 컴퍼니를 꾸리고 하는 이 사기 조직들이에요. 제가 북한 사람이다 나니까 북한 해커들이 이거 전문가들인데 좀 소개해달라. 그래서 그다음에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나한테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좀 생각은 해볼게. 우와, 뭐야? 1조 2천억이 지금 돈으로 1조 4천억. 뭐야 이거요? 이게 이자처럼 불법 이자처럼 자금 세탁한 애들인데. 그러니까 이건 대표님 사진 아니죠? 내 사진 아니고 내가 찍은 거예요. 이자 좀 도와달라고 저보고 소개해달. 해커 전문가들을 소개해달라 그래서 되면 너 이제 할 수 있는 걸 돈 보자 하니까 실제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구자는 가리 같다 해서 구자는 가리. 부자는 가리고. 네. 근데 이건 사기 집단인데 괜히 내가 거기에다 복귀관에 잡힐 수 있는데 사기는 하면 안 되잖아요. 접근하는 거구나. 제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외교관이니까 다른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접근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희 업무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못 잡는다고 딱 장담해요. 우리 짐바브웨 변호사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못 잡아요. 정확히 못 잡습니다. 이야기를 좀 다시 심연섭 쪽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해킹 조직과 그 조직이 이제 벌어들인 불법적인 어떤 탈취금들을 자금 세탁하는. 그래서 이제 FBI에서 무려 이제 현상금이 지금 100억이 걸려 있는데 그렇다면 세탁한 돈을 가지고 뭐 핵 개발이다, 미사일 개발이다 이렇게 자금으로 쓰이는 거 이외에 또 다른 일에 뭐 쓰는 게 있습니까? 네, 이런 고문도는 뭐 북한의 핵, 미사일 뭐 이런 개발 자금뿐 아니라 김씨 일가의 사치품 구매에 쓰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심연섭이 나가 있던 곳이 두바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바이는 다 아시다시피 온 세계의 명품, 사치품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두바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바이 몰이라는 그 백화점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에요. 이 백화점이 면적이 어느 정도냐면 120만 제곱미터입니다. 축구장 150개 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쇼핑몰이요? 쇼핑몰이. 하루에 다 못 봅니다. 한 일주일 정도 돼야 다 봅니다. 제품이 많은 일주일 거죠. 가지고도 못 보죠. 그거 다 어떻게 봅니까? 그거. 그런 백화점이 두바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씨 일가가 뭐 쓰고 있는 뭐 시계, 핸드백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치품들을 두바이에서 심연섭이 구매했을 수 있는 그런 합리적 의심도 간다는 말이죠. 아니, 두바이에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야. 증여세 뭐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마피아를 비롯해서 많은 유럽 사람들이 두바이에 와서 돈 세탁을 합니다. 상관 안 하니까. 예. 그리고 또 당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심연섭이가 이제 담배 잎,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각초라고 합니다. 이 담배 잎 대금으로 80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0만 불을. 담배 사는 데서. 예. 그리고 또 담배 대금으로 이용이 됐는데 가만 보니까 북한에서 크라빈이라는 담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크래빈인데 이 크래빈 담배가 이게 북한에서는 고양이 담배로 통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알아요. 예. 그 고양이 담배를 대체로 간부들한테 뇌물 주는 것으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을 해서 이제 북한에서 모든 생산 과정을 거쳐가지고 판매 유통까지 다 맞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크라벤 담배 알바로 만들었거든요. 학생들이 그걸 만들어요? 네, 알바로. 그 금시리네 집에 가서 그걸 만들었어요. 금시리네가 완전 이거 대브로커였거든요. 그래서 담배 브랜드별로 20명 가까이 앉아서 전문 그것만 찍어요. 같은 이파리로 해야 했어요? 아니면 다른 이파리? 똑같은 이파리예요. 똥차만 달라요. 이름만 다른 거 다. 아니 네. 가짜 가짜 담배 담배. 팔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긴 걸 이렇게 딱 넣고 이걸 이렇게 해서 군박지 들어가거든요. 천을 정말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군박지 이렇게 넣고 여기 쫙 밀면 탁 나와요. 그럼 이걸 딱 넣고 자르면 한 대가 두 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양이 담배 껍데기만 쫙 쌓여 있어요. 말보로 고양이 담배 뭐 쫙 해가지고 한참 찍어내 됐는데 이젠 이 담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인가 뭐 이거 외국 담배 피지 말라고 막 혼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담배로 하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고양이 담배 쳐다도 안 봐요. 금강산, 뭐 여명 이런 것들로 다 대체가 됐어요. 저도 지금 말하니까 기억이 나는데 그때 김종일이가 우리 담배를 피워야지 어떻게 양담배를 피냐 해가지고 다 우리 담배 피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당 일꾼들이라든가 그리고 권력기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뇌물을 좀 받잖아요. 근데 북한 담배 뭐 건설이라든가 뭐 이런 거 완전 플랜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겉껍데기는 건설 뭐 이렇게 쓰고 이 안에는 성 내용을 다 뽑아가지고 아까처럼 크래빈 고양이 담배를 엮는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아니면 말보로를 였든지 해가지고 처음 피우게 되면 이제 딱 건설에서 꺼내니까 건설 담배 피우는 거 있잖아요. 근데 냄새가 다르거든요. 그렇지, 향이 있어요, 향이. 예. 그래서 말보로까지도 가짜로 국산화했고. 다 찍어내요, 맞습니다. 다. 정확히 말하면 크라벤 담배는 좋은 담배는 아닙니다. 좋은 담배는 예, 뭐고? 좋은 담배가 일반 그죠? 나쁜 담배는 일반 중간 담배입니다. 간부들한테 그저 주기 좋은 딱 좋은 담배입니다. 그러면 간부들은 담배로 주는 건 또 뇌물이라고 압니다. 그러니까 담배로 이 자체를 그걸 또 간부들은 받아서 와이프한테 줍니다. 그럼 그게 장마당으로 나갑니다. 세탁이 되네요. 와, 유통 천국. 확실히 우리 외국한 동무들이 아주 그냥 기억력이 아주 비상하구만 기래. 이 담배잎 하나 가지고도 알뜰살뜰 살리는 이 공화국 경제 이게 바로 선순환 구조입니다. 지금 이제 심연섭이가 지금 몇 조짜리 이런 그 블랙 비즈니스를 하는데 담배 뭐 이거 보잘것없는데 이게 왜 나오냐 하실 텐데 북한이 사실 담배 선진국이에요. 북한이 담배가 한 250종에서 300종이 돼요. 네. 진짜 많다. 그리고 북한의 흡연율이 쿠바 다음으로 전 세계 2위입니다. 맞아, 많이 피워요. 그러니까 이 담배 자체가 흡연도. 북한 내에서 보면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이 국가적인 어마어마한 큰 비즈니스니까 북한 주민들용으로 쓰는 것도 이게 규모가 예상보다는 좀 큽니다. 심연섭이라는 인물을 쫓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담배 사정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다시 이제 본질로 좀 돌아가 본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그 유 대사님께서는 심연섭이라는 인물을 이제 10번 넘게 만나셨잖아요. 뭐 친분이라면 친분일 수 있는데 가끔 연락 오죠. 가끔 연락 오죠. 연락 온다고 말할 뻔했어요 내가 지금. 하는구나. 야, 이만감 무섭다. 어떤 인물이냐가 참 궁금하네요. 그래서 제가 출장 갔을 때는 심연섭이하고 뭐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차 타고 이동하면서 또 식사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그중에 제가 지금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딸이 있는데 딸 하나가 있어요. 딸 하나가 있는데 이 딸이 유치원 높은 반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외국어 학원에 보내려고 하니까 저한테 부탁을 하나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를 다니고 졸업해야만 평양 외국어 학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학원이라는 게 중학교 1학년부터 이제 과정 안에 쭉 되어 있는 그런 학교인데 그래서 너무 빠르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나 물어보니까
딸하고 아내를 먼저 들여보내려고 한다. 근데 이제 만약 들어갔다 다시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딸이 외국어 학원에 갈 수 있도록 이제 그 인민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외국어 학원에 갈 수 있도록 좀 문건을 좀 위조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법인데 이게 조금 하고 갑자르니까 이제 이 친구가 하는 말 아니고 아랍어로 다 돼 있기 때문에 평양에 가져가도 누가 문건 보고 가짜네 진짜 말할 사람도 없다. 좀 찍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도 많이 도와준 친구고 하는데 에이, 뭐가 있다고선 눈꾹 감고 꿍 찍어줬어. 어머나. 연락 온다니까. 자식을 도와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람도 아빠야. 최고 고민 그리운 사람 돈이 아무리 많이 들면 뭐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게 뭐냐면 이제 인편이 좀 있나.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2019년까지 순차별로 들어가거든요. 들어온 순서대로. 그러니까 만기가 되는 차제로 이제 들어가면서 인편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다 딸한테 보낼 무슨 간식, 딸한테 보내야 되는 무슨 옷 이런 걸 싸가지고 보내갔다고 저한테 인편이 있는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있어 하게 되면 이거 좀 보내줄 수 있으니까 이거 무조건 보내주지. 다른 건 몰라도 지금도 유 대사님이 이제 결정적 실수를 하신 게 전화가 왔던 게가 아니고 전화가 오는 게라고 지금 계속 현재형을 쓰고 계시고. 맞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이 심연섭이라는 인물도 결국은 북한의 체제 하에서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또 딸을 사랑하는 그렇죠. 아빠라는 아버지죠. 평범한 아빠죠. 이 사람은 참 그거예요. 이 사람은 막 동정까지는 아닌데 자기 이름도 없어. 신분도 뭔가 계속 바뀌어. 맞아요. 아이도 못 봐. 네. 내가 누군지 마음 먹고 돈도 못 써. 불안해 늘. 그러니까 제가 전화로 뭐 이제 북한에서는 동무자 쓰지 않습니까? 심동무 하게 되면 제발 하짐으로 불러달라. 하짐.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심알리 심하짐으로 돼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은어로 하짐 선생 이런 식으로 불러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예. 자기 신분은 계속 본명이 자꾸 나타나니까 늘 불안한 불안 속에 살고 늘 있는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아니 그럼 부대표님은 이 대외 활동을 이제 하시면서 혹시 그 심연섭에 대해서 좀 들은 얘기 같은 건 없나요? 제가 직접 만났댔습니다. 누구도 만나서 직접 만났댔습니다. 누구도 만나서 아니 이분들 면담자들이 2015년 7월경인가 제가 평양으로 들어가느라고 중국에 들렸던 적이 있어요. 중국 심양에서 찻집에서 만나서 차 마시면서 대박. 저한테 좀 협조를 요청하더만요. 이 사람 진짜 전 세계를 누비는 인물이구나. 그때 심연섭이 저한테 부탁한 게 러시아나 유럽에다가 어린이 보호 프로그램을 팔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 어린이 보호 프로그램이요? 예. 그게 뭡니까? 위치 추적 앱이에요. 예, 있어요. 위치 추적 애기들한테. 앱 그러니까 부모나 어린이자 모든 자료들을 다 제공해 줘야 돼요, 그 앱에. 그러면 그다음에 유럽에 팔려고 하니까 러시아나 좀 협조해 줄 사람들 소개해 달라. 그 북한에 있는 심연섭이 갑자기 아이들을 사랑해서 이런 앱을 개발하고 난데없이 판매를 했다? 사실 저는 어린이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요즘 범죄자들이 사이버 범죄자들이 이런 스파이형 앱을 이름을 바꿔서 팔거든요. 왜냐면 잘 생각해 보면 스파이 앱과 자녀 모니터링 앱은 기능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점에서? 네. 어떤 점에서? 위치를 확인하는 거, 뭐 전화 내역을 확인하는 것, 문자 내용을 확인한다라던가 혹은 인터넷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모든 절차들이 모든 기능들이 다 스파이형 앱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해킹이네요. 그게 어떻게 그쵸.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이 사람이 만들어서 스파이 앱처럼 뭐 쓰겠다. 네, 라고 그러면 돈을 주고 사면 자기가 이제 모니터링 하고 싶은 자녀 혹은 스파이 하고 싶은 사람의 핸드폰에다가 그 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앱이 흔적도 사라지게도 만드는 기능이 요새 있습니다. 이 저 화면에 안 보이게 깔려 있지만. 화면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게 자녀 보호 프로그램인 줄 알고 네. 우리 아이가 혹시 위험한 데 갈까 혹은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릴까 봐 그걸 아이 핸드폰에 깔아주는 순간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개발자로 위장한 심연섭 입장에서는 이 부모와 자식의 모든 개인 정보를 다 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그 자녀 보호 프로그램 이 스파이 앱을 아마 새로 만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필요한 모든 기능들이 해커들 그 북한 해커들이 이미 쓰고 있었던 악성 코드 스파이 앱에다가
포장만 새로 바꾸면 색깔만 블링블링하게 바꾸고. 네, 자녀 보호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우와. 심지어 어떤 자녀 보호 그 앱은 화면 컨트롤까지 가능한 기능도 넣어줘요. 본인이 그 PC 왜 원격 조정하듯이. 네, 원격 조정. 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가 해킹을 하고 있는 거죠. 어머나. 어찌됐건 이 심연섭이라는 인물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나쁜 짓을 많이 한 가지 의문은 좀 듭니다. 이 북에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심연섭 외에도 약 50명 이상의 이제 어둠의 은행가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FBI는 왜 유독 이 심연섭에게 1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현상금을 걸어 놓은 걸까요? 이게 이제 FBI 현상금의 의미를 좀 보셔야 돼요. FBI 현상금 같은 경우에는 상징성이에요. 이걸 잡아가지고 이제 내가 100억을 주겠다가 아니라 몸값을 올리면 올릴수록 우리 미국이 주시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떨어져 나가라예요. 경고예요. 그래서 당장 너를 잡겠다가 아니라 심연섭이란 인물 지금 미국에서 FBI가 100억 정도의 가치로 지금 책정해 놨으니까 앞으로 주변 사람들 떨어져 나가고 손절하고 거래하지 말라라는 경고성이에요. 내가 잡겠다가 아니라. 뭐야? 박수 외쳐. 그만큼 우리 현섭이가 무섭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현섭이네. 내가 이번에 우리 심연섭 사진을 평양 시내 한복판에다가 크게 걸어놓고 오. 이거 미국에서도 100억을 주고 사가고 싶은 인물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말만 하겠습니다. 심연섭만큼만 하라고. 그만큼 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북한 믿으면 안 되는 게요. 저러다 이제 사용 가치 떨어지면 북한에서 FBI에다가 넘겨줄 수 있어요. 100억 내라. 나한테 주라고 하면서. 아니 근데 살았다고. 이미 너무 알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심연섭을 잡으려고 이렇게 애를 써. 그럼 북한 내부에서는 얘 쓰지 말자. 혹시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더 영웅처럼 떠받들리죠. 예,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한 20만 불 정도 북한에 바치게 되면 이 사람이 국회의장 1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50만 불 이상을 바치게 되면 노령용호 칭호를 받는 케이스입니다. 3억 5억이면? 예, 그래서 아마 심연섭 같은 경우에는 50만 불 이상 국가에다 바쳤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또받들리우고 또 노령용 칭호를 받았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북한에서는 노령용 칭호를 주는 것과 동시에 이 사람들이 살 집을 선물로 또 줍니다. 고려호텔 바로 왼쪽 옆에 있는 그 우표사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이 아파트의 창간거리에. 여기에 그러니까 돈으로 노령용 칭호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다 여기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뭐 평가 사업도 잘해주거든요. 근데 그 거리호텔 옆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아파트가 평양 출신들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밖에 실외기가 다 붙어 있대요. 북한에 냉풍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있는 아파트가 없는데 냉풍기가 쫙 달려 있으니까 지나가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야, 저 아파트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 너무나도 궁금해하고 그렇게 이렇게 울어다본대요, 성처럼.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가 알려지지 않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북한의 국제적인 이런 자금 탈취, 해킹, 자금 세탁 이런 범죄 타깃에 우리나라는 타깃이 아닐까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할게요. 2019년 업비트 아시죠? 네. 업비트. 국내 가장 최대의 가상 자산 거래소잖아요. 네. 업비트가 580억 원 상당의 대규모 해킹 사고를 겪었는데 최근 업비트가 6년 만에 또다시 해킹을 당했습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 원 규모 해킹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해킹은 인터넷과 연결된 개인 지갑에서 가상자산을 탈취해 다른 거래소 지갑으로 보내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6년 전 해킹 사고와 같은 수법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2019년에 그 당시 해킹당했던 날짜도 11월 2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날짜에 비슷한 금액 그리고 같은 거래소에서 해킹이 일어난 거죠. 2019년도에도 그 해킹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경찰과 FBI가 공조 수사를 했거든요. 그 결과 이 범인은 북한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라자루스 해킹 그룹이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아니 2019년 이 해킹 때도 500억이 넘는 네. 금액이었는데 아니 이 북한 소행이라는 이
어떤 증거가 있었나요? 이게 결정적인 증거물로서 이제 북한 해커들이 자주 사용하던 IP 주소가 있거든요. 그 IP 주소가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해커들이 사용하던 서버, 장비들을 압수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 컴퓨터 안에서 우리말 단어, 한국어가 발견된 겁니다. 어떤 한글이냐면 헐한일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래서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호란일이라고 이 일은 하네. 호란일이다. 북한에서 쓰는 말이에요? 왜 호란일이다? 안 써요? 수월하다라는 말 안 씁니까? 우리 처음 들었어요. 우리도 수월하다라는 말 안 씁니까? 수월하다는 하죠. 수월하다. 거기서 숫자 빼고 수 없이 호라다, 그러니까 쉽다라는 소리가 아니고 호라다는 처음 들어봐. 호라다, 수월하다. 호란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비교가 딱 되는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미자루 들고 계속 일하는 사람은 힘든 일하는 거고 편대 돌리는 사람을 호란일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호란일이라는 거 일부 강원도 지방에서 씁니다. 나 한국에서 쓰는 단어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이 말이 나왔다는 건 장비를 압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짭조원 씨 이번 업비트 해킹도 북한 라자로스 소행인가요? 똑바로 말해요, 똑바로. 아니 이거 진짜 너무한 게 무슨 뭐 해킹 소식만 나면 뭐 내가 시킨 거 아니라고 나부터 의심하고 그러는데 제일 잘하니까. 우리 공화국이 그 했다는 거 뭐 증거 있습니까? 헐한일 그게 증거가 되는 겁니까 그거? 어? 여러 가지 이제 유사한 점이 수법에서도 좀 발견되고 이래서 경찰이 지금 주시는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2019년에 발생한 사건을 경찰이 북한 소행이라고 규명한 게 작년이거든요. 6년이 걸렸습니다. 북한 소행을 확정하는 게. 그러니까 이 건도 사실은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만 진짜 북한이냐? 이거는 조금 좀 아직은 단정하기는 이른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일부러 우리 공화국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흘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이번 해킹 사건 그리고 2019년 사건도 이 북한 소행이라고 결론을 냈던 이유가 세탁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이 패턴이 사용했던 지갑이라던가 유형이 북한이 했던 해킹 수법들과 비슷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금을 세탁하는 방법은 비슷했지만 2019년도와 이번 해킹 사건이 조금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2019년도에서는 이 암호화폐 지갑의 열쇠를 훔쳐서 해킹을 했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키를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주머니에서 몰래 꺼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금고에 열어서 금을 탈취해 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열쇠를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져요? 그 금고에 있는 열쇠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때는 이게 수학적인 계산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질문을 하면 2 더하기 물음표는 7이다. 그러면 물음표는 무엇일까요? 5죠. 저희가 이게 역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갑에서 사용되는 열쇠를 계속 계산에 활용하다 보면 그 거래 내역에 이걸 역산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당연하게도 이 역산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있어요. K라는 랜덤 값, 난수 값을 넣는 거거든요. 패턴이 안 나오게. 네. 하지만 이 K도 랜덤 값이지만 이걸 추정할 수 있다면, 이걸 알아낼 수 있다면 열쇠는 이론적으로 복제가 가능한 거죠. 머리 좋은 건. 완전 기술적인 해킹 기술 격차가 확연히 다른 겁니다. 그 정도로 좀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거 헐리우드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아니 뭐 로또 맞는 것도 무슨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더 안 나온다고 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그걸 맞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거래 내역들을 분석해서 이 랜덤 값이 그냥 랜덤 값이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고 취약점을 찾아낸 거죠. 아니 근데 중국과 러시아나 뭐 어디 천재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우주선도 날리고 왜 북한 애들만 이렇게 잘해? 그 아마 시간을 그쪽으로만 할애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는데. 다른 범죄자나 다른 해커들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을 바로 벌어야 되거든요. 생계를 위해서는.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생계도 보장이 됐고 충분히 먹으면서 집요하게 누릴 수 있는 거죠. 군공무원이잖아 또.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사실은 개인의 범죄지만 북한은 국가가 자원을 투자해서 양성하잖아.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 사실은. 근데요, 이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도 과거에는 그냥 몇십억, 그것도 우리가 야 그렇게 많이 해킹이 됐다고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최대 몇백억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케일이 점점 커진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북한이 돈 되는 집은 다 두드리고 다녔는데 이제는 정말 똘똘한 한 집만 턴다. 이런 게 이제 확실해진 거죠. 작년에 북한이 그 전해에 비해서 이 공격한 횟수, 코인 거래소나 이런 걸 공격한 횟수가 74% 급감했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줄어야 되는데 금액은 오히려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2월에 두바이에 있는 바이비트라는 거래소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2조 원을 털었어요. 2조요? 이게 14억 6천만 불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은행하고 은행 사이에 현금 수송차 옮겨가는 요거 노렸다가 어떻게 허술하면은 털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냥 은행, 그것도 한국은행, 중앙은행을 그냥 포크레인으로 그냥 해가지고 금 들고 나가는 그 영화처럼 금고를 들고 나가는 그냥 거죠. 이제 그렇게 대담해진 거죠. 북한 해커들이 이렇게 그 돈이 되는 집만 골라서 터는 이제 해킹 전략이 좀 바뀌긴 했지만 탈취한 자금을 세탁하는 방법, 자금을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아까 지갑을 막 여러 개로 분산해서 지갑 쪼개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전문 용어로는 필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거래 내역을 볼 때도 뭐 10만 원 이체, 50만 원 이체 이런 게 수십 개가 있는데 혼자만 만약에 20억, 2조, 3조 이렇게 하면 안 보고 싶어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 당국이나 이런 모니터링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눈에 띄기 때문에 소액으로 50만 달러 뭐 그 이하로 소액으로 아예 나눠서 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업계에서는 45일의 법칙이라고도 하거든요. 북한이 탈취한 자금을 1차 세탁을 45일간 진행을 합니다. 1차 세탁만 경찰들이 추적을 할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집중도 조금 떨어지게 되고 느슨해질 때 그때 45일 이후에 현금화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뭐예요? 또 더 문제가 되는 건 북한의 검은 손이 우리 정부기관에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네. 북한 해커들이 이 아레아 한글 파일에 악성 코드를 숨겨서 여기저기 유포하고 있다는 거라고. 이거 대본 보느라고 한글 파일 그거 항상 열거든요. 맞아요. 거기 맞습니다. 네. 네,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 아니 왜 하필 한글 파일에 이렇게 코드를 씹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스탠다드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무조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네. 이제 쓰는데 그리고 한글 프로그램이 우리가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는 워드 프로그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하긴 합니다. 사실 저도 원래 일을 할 때는 워드를 쓰거든요. 근데 보통 작가님들이나 혹은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무조건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고요. 공공기관에서 그거를 쓰고 장려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죠. 바로 이 한글을 이용한 이 해킹 수법을 주로 쓰는 게 APT37이라는 이제 해킹 조직인데 이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팀스키, 라자루스와 함께 북한의 3대장. 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인물인데요. 네. 김스키. 이 한글 프로그램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어요.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대부분 안 쓴다 그래도 정부 입찰이나 공공사업에 들어가려면 한글 파일을 써야 돼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은 뭐 국회, 군, 공공기관, 민간까지도 다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취약점이 나타나는데 이게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악성 파일을 숨겨놨다. 우리 정부 부처와 업무상 연관이 있는 해외 기관들 이런 데까지도 사실 북한의 어떤 먹잇감이 될 수 있어요. 이름은 근데 왜 아파트 37동이에요? 이게 보안 업체에서 이 해킹을 벌이는 주체, 이 조직들을 이 넘버링을 붙여두는 겁니다. 뭐 APT 1번, 칸의 이름이 APT 아니고? 2번 이런 식으로. 그 중에서 APT 37이 있는 거고 APT 37의 별명이 김숙희인 겁니다. 그러니까 김숙희가 붙인 게 아니라 추적하는 수사기관에서 붙인 네. 넘버링이다. 네. 아니 근데 이제 한글 파일에 악성 파일을 숨긴다는 게 잘 네. 이해가 안 가는데 대체 어떤 식으로 해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글 파일을 열어보면은 그 안에는 한글만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지도 넣을 수도 있고 동영상도 넣을 수도 있고 음악도 넣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른 외부에 있는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악용해서 여기에 악성 코드 파일을 넣고 뿌리는 거죠. 아, 첨부 파일. 네. 그런데 이 한글 파일을 이용해서 해킹을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보거든요. 혹시 이 한글 파일을 이용해서 해킹을 당하면 증상이 있습니까? 근데 무서운 건 이 북한 해커들의 목적은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해킹을 당하기 전과 후가 차이가 없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백그라운드에서만 뒤에서 몰래 동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해킹 당한지 안 당한지 모르는 겁니다. 악성 코드를 한글 파일에 넣어서 보내잖아요. 근데 이 악성 코드도 어쨌든 컴퓨터 백신에서 탐지를 할 거죠. 그래서 이 악성 코드를 탐지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속여? 네. 첫 번째가는 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테가노그라피라고 해서 스테가노, 그리스어로 숨겨진, 그라피 그림이요. 숨겨진 그림. 고대 그리스에서 진짜로 스테가노그라피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노예를 잡아와요. 노예를 잡아온 다음에 머리를 빡빡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머리 위에다가 이제 중요한 정보를 써요. 그런데 머리가 다 길죠? 여기 보내요. 와, 대박인데. 머리 장발이 된 애가 와가지고 머리 밀어봐. 그럼 여기 정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숨겨진 그림이요. 스테가노그라피요. 아이디어. 대박 아이디어죠. 이게 그래서 스테가노그라피의 어원이에요. 숨겨진 그림인데 혹시 한글 파일 사용하면서 혹시 뭐 이런 팝업 보신 적 있나요? 한번 보실까요? 완전 맞는 거죠? 많이 계속 흔하게 보이는 거. 열면 어떻게 나와요. 하세요 일단요? 네. 확인 누르죠? 일단 확인 누르죠. 당연히 뭐 한글 파일의 팝업이기 때문에 이게 속임수예요. 너무 많은데. 이게? 누르는 순간 사용자가 모르게 저기 안에 숨겨져 있는 악성 코드가 컴퓨터에 깔려요. 근데 방금 보셨던 그 알림창이 어떤 걸 유도한 거였냐면 사실 이 한글 파일을 딱 열었을 때 바로 악성 코드가 실행되는 건 한글 프로그램이 막았어요. 다행스럽게도. 대신 이거를 사용자가 개입을 해서 악성 코드를 실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클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해커들은 아까처럼 가짜 팝업 이미지를 띄웁니다. 그러면 이게 버튼인 줄 알고 클릭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알림창이 아니라 그림인 겁니다. 그림. 그리고 그 그림에 연결해둔 링크, 우리가 인터넷 보면은 그림 클릭하면 뭔가 어디로 그거 넘어가요. 막 게임 어디 나오고. 연결된 코드가 실행되거나 그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때 클릭했을 때 악성 코드가 실행되게 만드는 거죠. 어머나. 그런 목적으로 저 가짜 팝업 창을 사용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악성 코드를 그냥 파일 안에 딱 넣고 보내면 탐지하기가 쉽거든요. 한글 파일을 스캔을 하면 여기 이 구역에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는데 하면 바로 발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해 주신 스테가노그라피로 그림 속에다가 넣어서 포장을 보내는 거고요. 이만갑 작가님들이 보내는 거 보면 저런 걸 열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막 조심하세요? 저는 그 한글 프로그램을 안 써서 PDF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근데 좀 죄송스럽긴 한데. 나도 그래야겠다. 네. 그러니까 사진으로 찍어서 차라리 보내라. PDF로. 네, 제가 사실 그런 걸 잘 못 믿는 편이어서 한글 프로그램이 없기도 하지만 이 악성 코드를 안전하게 이렇게 전달을 하는 방법이 스테가노그라피이기도 한데 그다음 두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이 윈도우즈 컴퓨터에서는 아무나 실행을 시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심되는 코드면 막아주거든요. 근데 이걸 뚫기 위한 기법, DLL 사이드로딩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 이게 어떤 파티장에 들어가는 게이트를 뚫어야 돼요. 이 파티에 제 동반 친구들이 있어요 하고 리스트 명단을 넘긴 거예요. 그럼 그 리스트 명단에 있는 사람은 파티장에 들어올 수 있겠죠. 제가 입장하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싶어서 그 이름으로 위장한 겁니다. 마치 거기에 이미 내가 허락된 사람인 것처럼 위장을 들어가는 하고 겁니다. 네. 원래 조금 더 정확히 하려면 그 로딩되는 그러니까 들어오게 되는 로딩. 이름만 보고 넘기면 안 되고 진짜 그 이름에 맞는 사람인지 신분증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윈도우즈에서는 그런 기능이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아서 이런 기법을 활용해서 해커들이 해킹을 합니다. 윈도우즈 정도 되면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 기능을 없애면 다른 프로그램들이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냅두는 문제입니다, 사실. 앞으로는 확인 버튼 누를 때도 참 여러 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이런 한글 파일이 악성 코드인지 혹은 이런 걸 확인할 땐 처음에 딱 열고서는 물론 열자마자 실행되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글 프로그램의 취약점, 문제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만 잘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링크를 유도하는 것들은 저희가 파일을 실행하자마자 컨트롤 A를 눌러보면 이렇게 전체 드래그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진짜 팝업은 드래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짜 이미지인지 이런 걸 컨트롤 A를 눌러보면 확인할 수 컨트롤 이게 있으니까 드래그 끌고 나갈 수가 없다.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혹은 뭐 링크를 클릭하거나 뭐 어떤 걸 실행하겠습니까? 네네. 가끔 이런 걸 이용하거든요. 코드를 숨겨놓으면 한글 파일이든 워드가 이 코드 진짜 실행할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네. 근데 보통 우리들은 아이고 지금 빨리 열어야 되는데 그렇죠, 빨리 봐야지. 그냥 허용 이렇게 생각 없이 누르는데 그런 것들이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단 뜨잖아요. 이 파일은 신뢰할 수 없는 네, 곳에서 맞습니다. 작성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네. 여시겠습니까? 이러면 네. 생각 복잡해지거든 그다음부터. 이게 우리가 이 정도 느끼면 북에서 오신 분 중에 사실 경호하시는 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정말 걱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 누르실 때도. 이거 조금 무서운 얘기잖아요. 저는 문서 자체를 좀 보고 신중한 편이 되나서 그쵸. 마음대로 누르지는 않습니다. 한글 파일을 대부분 열지를 않고 그리고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 그 HWP라는 그 아레아 한글 이 프로그램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북한에서 뭐 했습니까? 북한에는 그 표준 문서 프로그램 이름이 창독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이 창독 프로그램 자체가 정말 허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보게 되면 정말 그 기능도 별로 없고 쓰기가 정말 불편합니다. 그 창독체도 쓰다 보면 엄청 어이가 없는 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이런 글자는 진하게 크게 나오거든요. 아 그냥 쳐도 볼드체로 나와. 네? 무조건 진하게 나오고 크게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창의적이다. 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배원 스님은 이렇게 쫙 붙어야 되는데 이게 띄어쓰기 하거나 이렇게 꺾으면 안 돼요. 한 문자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 김씨 일가는 신격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하려고 이딴 걸 만들어가지고 줬는데 대학생들 써보면 정말 불편해요. 뭐 예를 들면 그 Shift 권을 눌러가지고 뭐 F 하나 하게 되면 김일성이 나오고 맞아, F2 하게 되면 단축키에 있어요. 그게? 네,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게 저도 그거 써봤어요 처음에 진짜 그래요? 창덕 나왔을 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 앞자. 그렇게 하면 오탈자가 안 생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김일성인데 김알성으로 했다가 날라가면 그거는 그게 하나 있고 또 둘째는 무심코 치다 보면 김일성 이렇게 행이 바뀌면 그것도 북한에서는 불경죄거든요. 그러니까 한 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맞아요. 붙어서 김일하고 성이 나오면 안 되는구나. 네, 그런 기능을 아예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기능을 그렇게 넣어놓은 거죠. 대부분 외무송에 있는 그런 그 직원들은 이 창독을 쓰지 않고 다 워드를 쓰거든요. 예, 이게 더 선명하고 이거를 씁니다. 근데 외무송에 있는 직원들뿐 아니라 보고 들어가는 그 보고 문건에도 다 워드로 작성해가지고 보고 올라간다. 그 워드로 작성해서 올라간다는 건 김정은이도 쓴다는 걸 의미하죠. 모두 열어야 되니까. 예, 열어야 되니까. 아니 우리도 이제 이 정도 알면 뭐 안 열어보거나 좀 이렇게 잘 맞거나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 해커들이 한글 파일에 악성 코드를 보낸 지는 사실 최근 일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그러면 이제 다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함부로 한글 파일을 열면 안 되겠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래서 북한 해커들은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무조건 열 수밖에 없는 뭐 예를 들어서 작가님께 혹은 어떤 교수님께 연락이 왔다. 사칭을 하는 거죠. 이제 뭐 북한의 인권에 대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 일 하려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클릭해서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이번 그 북한 해커들이 이용하는 스피어 피싱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네, 피싱을 곁들여서 이 해킹을 하는 겁니다. 저도 불과 얼마 전에 똑같은 그 수법으로 이제 이렇게 공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일본 대사관에 제가 잘 아는 무관 영관급 장교가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일본의 국방대학교 교장께서 한국에 오는데 간담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누가 같이 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또 유명한 박사님들 얘기하면서 온다 이랬는데 사실 해킹 메일 중에서 거의 99.9%는 식별을 할 수 있는 게 전화번호가 없어요 밑에. 그게 전화번호가 없는데 여기에는 전화번호도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너무 이 내용
위에 보면 제 이름을 이용종 센터장님 이렇게 용종이요. 저한테 일본 분들이 하다 보면 네. 실수할 수 있지. 오타가 저런 식으로 나거든요. 더 놀라운 게 이게 어떤 첨부 파일도 없었어요. 일정이 되시냐, 나중에 알려주겠다 이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이 달린 게 저한테 또 다시 왔죠. 근데 이게 얼마나 이제 정교하게 이루어졌냐 하면은 지금 경찰청에서도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막 뿌린 게 아니라 뭔가 정교하게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좀 조사가 필요하다 이래서 대한민국의 지금 경찰 인력 중에 상당 부분이 이런 해킹 메일을 지금 조사하고 이러느라고 저희 집에 있는 저희 또 사무실에 있는 데스크탑을 직접 좀 검사하러 와야 되겠다. 이럴 정도로 정말 많은 인력들이 시간과 열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저 전화번호는 대사관 번호는 맞습니까 밑에? 아 근데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전화번호가 가짜 번호였죠. 이메일의 문제가요 되게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그 메신저나 이런 톡을 가지고 다 나누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자기 컴퓨터에도 띄워요. 맞아. 연동을 시켜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메일이 해킹이 되면 네. 휴대폰으로 보내는 모든 메시지도 거기서 다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편의성을 위해서 연동시켜놓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제 독이 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또 메일이 하루에도 저만 해도 저처럼 아무 일도 별로 안 하는 사람도 수십 통이 오는데 이걸 또 그냥 무작정 안 열어볼 수도 없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한수 씨, 이 북한의 해커들이 어디까지 진화할지 정말 두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뭔가 좀 팁 같은 거 줄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제가 이 북한 해커들이 요즘 사용하는 기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이만갑 촬영을 위해서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곧 설 연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이제 화면에 뜨는데요. 혹시 그 김종민님 카메라로 네. 스마트폰 카메라로 혹시 QR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제 전화로고요? 네. 저를 한번 믿어주시고 카메라로 한번? 네, 카메라로 그냥 찍으면 돼요? 네 찍으면은 그 아래 오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 네. 뭐라고 누르는 거? 눌러요? 네 누르면 됩니다. 메시지 다 털릴 것 같은데. 뭐가 떠요? 네. 의심이 해킹 당했습니다. 오! 야. 메시지 다 털릴 것 같은데. 뭐가 떠요? 네. 의심이 해킹 당했습니다. 오! 야. 거기다. 이야 이게 뭐야? 보입니까? 거기에 혹시 버튼 하나만 눌러 보시겠어요? 눌러요? 네. 확인당해 누르라고요? 네, 괜찮습니다. 와. 뭐야? 오 뭐야. 더 들어간다. 야, 저 소리가 무섭다. 소리가. 네, 사실 지금 제가 만든 거는 가짜 사이트이고요. 그러니까 해킹을 시연하기 위해서 핵심 알맹이만 빼두고 껍데기만 제가 넣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이 QR 스캔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QR 스캔하면 안 되겠다.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실제 해킹은 없습니다. 실제 해킹 코드는 제가 빼둔 따로 상태이고 되네. 되는데 지금 다 들어가는데요? 되도록 보이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저를 믿으실 수 현민아 휴대폰 바꿔야 될 것 같아. 이거 끝났다. 못 믿어. 이거 사진 안 찍었다가 소리가 내 핸드폰에서 막 자기가 마음대로 진짜 스캔하면 안 되겠다. 네, 이걸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이 QR 코드를 이용한 해킹 기법들을 지금 북한 해커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니 이걸 뭐 어떻게 사용을 해요? QR 일단- 코드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그래서 왜요? 요걸 이해를 하려면 QR 코드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QR은 Quick Response Code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2차원 형태의 바코드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김한수입니다 라는 글자를 바코드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뭐 그림도 이렇게 바코드 형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원리로 인터넷 주소를 이런 식으로 QR 코드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카메라에는 이 QR 스캔 기능이 자동으로 다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QR 코드를 딱 인식하는 순간 얘가 인터넷 주소네? 그러면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들어갈래? 그러면 아까 그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은 그 사이트로 들어가는 거죠. 해커의 사이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가 과거 링크 클릭은 조심해라.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링크 클릭은 거의 안 할 겁니다. 근데 QR 코드를 스캔하는 건 링크를 클릭하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근데 QR 코드를 주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스캔을 하고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심지어 요새는 길거리에 플랜카드에도 QR 코드 맞아요, 맞아요. 네. 지금 동남아 일대 식당에 가면요. 이 메뉴판에 이거 다 찍으라고 QR 그래요. 맞아요, 다 이거 찍으면 여기서 이제 주문하라고 그래요. 다 이렇게 주문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걸 악용하기 위해서 이 북한 해커가 아닌 그냥 사이버 범죄자들은 길거리에 요새 QR 코드 많이 보이잖아요. 거기에 QR을 프린트해서 위에 덧붙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진짜 QR인 줄 알고 이렇게 찍고 스캔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킹이 당하기도 합니다. QR 아니다, QR 아니죠. 실제 우리나라 그 경기도 파주에서 그게 실제로 발견된 사례가 있는데 차에 주차 딱지가 붙은 거예요. 근데 그 주차 딱지에 이걸 확인하려면 QR 코드도 같이 내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 주차 딱지가 가짜였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와, 그건 안 누를 수가 없지. 그렇죠. 네. 주차 딱지가 붙은 사실 이제 뭐 설 명절 시즌이고 또 우리가 뭐 명절이라든가 각 계기 때마다 뭐 선물을 받게 되는 이런 시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이 피싱, QR 코드를 이용한 피싱에 노출되기가 너무 쉽죠. 근데 명절 선물 이런 거는 뭐 누가 보낼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니까 아, 누가 선물을 보냈나 보다 하고 무심코 열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QR코드를 찍어서 악성 앱을 내려받게 되면 그때는 이미 이제 늦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택배 추적 서비스 뭐 QR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예방이 안 돼. 네. QR은 예방이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의심스러운 QR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급하면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좀 있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진흥원 키사라는 곳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카카오톡 메신저에 키사 친구 등록을 하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좋은 얘기다. 의심되는 QR 링크 제보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걸 클릭하면 카메라로 제보하면은 전달이 됩니다. 이 QR코드 해킹이 지금 사실 미국에 있는 FBI에서 조심해라 이런 경보를 내린 상태거든요. 그래요. 북한 킴스키, 북한 해킹 그룹들이 이 QR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이용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들, 보안 장비들이 어떤 식으로 이 악성 피싱을 걸러내냐면 글자를 기반으로 확인을 하거든요. 인터넷 주소를 확인하면 이 인터넷 주소가 의심되는 사이트, 이상한 사이트인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림입니다. 글씨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었던 보안 장비들, 피싱 메일 탐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탐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이 QR을 스캔한다는 거, 이 자체도 허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북한 해커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유입니다. 나 김한수 만나고 나면 못 살겠어. 그지 뭐가 불과 1시간 전까지 인생이 평화로웠는데 갑자기 쑥대밭이 된 느낌이야 머릿속이. 예능 프로를 이렇게 보면 무서운 군사 무슨 정복 걱정만 들었어. 좀 죄송스러운 게 이제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괜히 이제 불신의 사회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조심할 게 너무 많다 너무 많아요. 보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이만갑에 나와서 해주셔야 되는 이야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 이만갑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맞아요. 경각심을 갖고 이렇게 맞아야 돼요. 들어야 될 얘기네요.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벌어들인 돈을 좀 세탁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유대사님, 심연섭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있어요? 아시잖아요. 예, 제가 2019년 9월에 이제 탈북해서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심연섭이 두바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바이에 있으면서 본인이 두바이에 있었고 그해 2월에 거주 연장이 되질 않기 때문에 아내하고 딸은 북한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 외에도 혼자 계속 작반을 하면서 혼자 식사를 하고 뭐 어떤 때는 식당에 나가서도 먹고 하면서 한 1년 남아 보냈었거든요. 북한 일을 하는 그런 분한테 그 지인이 있어요.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심연섭이가 지금 현재 자기가 알고 있기에는 단동 쪽에 나와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이런 곳으로 자기네가 파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동에 있구나. 그때 그렇게 알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좀 정확한 짬정은 씨, 심연섭 어디 있습니까? 네, 얘기 좀 해줘요. 저는 사실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겠지. 하지만 우리 영웅의 위치를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심연섭, 당신 내가 보호하겠어.
진짜. 일상 속에서 참 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QR 코드나 또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이런 일상 속까지 파고든 해킹 수법 속에서 더 이상 이런 위협 없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언제가 될지 네.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두 눈 크게 뜨고 봐주십시오. 현상금 무려 100억입니다. 100억. 중국 단동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네, 여행 가시면 한번 살짝 둘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 위험한 탈북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가져오신 분이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겠다를 너무 많이 겪어봤고 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찍어가지고 왔죠. 진짜 무슨 목숨 거셨나 보다. 아이들까지 데리고 떠난 저로서는 정말 최악의 순간이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공안이 들이닥친 거예요. 아 미쳤어. 공안이? Channel A